도대체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휴가 오고 싶나 보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남 사는 게 뭐가 궁금하다고. 쉬었다 가기에 좋잖아. 그 좋은 펜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아, 마음 좀 곱게 쓰자고.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 했던 거 잊었어?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정금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한 전 씨는 1년도 채 안 되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겨우 연락하며 지내는 먼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며 펜션처럼 이용하는 통에 전 씨는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전 씨의 몫이 되어버렸죠. 한적하고 조용한 말년을 보내고 싶어서 내려왔지만 오히려 1년 내내 북적북적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온갖 이유로 전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하고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전 씨는 시골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싫다면 혼자라도 탈출을 할 계획이었죠. 전 씨 부부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고 모두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벌써 손주도 넷이나 있었죠. 아들, 딸 모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씨는 말년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의 남편은 은퇴 후에 쭉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전 씨는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식당을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밥 좀 차려주고 가. 외출하려던 전 씨를 붙잡고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좀 차려 먹어. 오늘 일찍 나가야 한다니까. 청소랑 빨래는 내가 하잖아. 밥은 좀 차려줘야지. 냉장고에 어제 먹던 찌개 있으니까 그거 데워만 먹어. 전 씨의 말에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낮에 외출해? 에이, 나가려고 했더니 다들 바쁘다네. 은퇴 후에 남편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전 씨가 나가면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 그래서 늘 외출을 했습니다. 혹은 누군가 집에 초대하기도 했죠. 내일 저녁에 진순애가 온다네. 내일? 당장 내일 저녁에 시동생네가 온다는 남편. 전 씨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아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남편은 전 씨에게 한 소리 들으면서도 좀처럼 바뀌질 않았습니다. 아이 참 나가서 만나라니까 왜 자꾸 집으로 부르는 거야? 전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전 씨에게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온 지 오래됐잖아. 집으로 부르면 내가 밥 차려줘야 되고 그 수발을 다 들어야 하는데 왜 내 생각은 안 해? 그러자 남편의 레파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만 벌며 헌신했는데 오랜만에 오는 남편의 가족에게 밥 한 번 해주는 걸로 사람 기를 죽인다 어쩐다 하며 풀 죽은 척을 해댔습니다. 돈이야 남편만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오랜만에 오는 것이지만 그 밖에 친인척과 남편의 친구들, 모임 사람들까지 모두 합치면 1년에 손님을 몇 번이나 치르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진순에 갔을 때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전 씨도 한마디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오라고 했는데 어떡해. 다음부터는 밖에서 만날게.
매번 듣는 말이지만 전 씨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 빼면 큰 문제가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잘했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이미 해버린 약속이었기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 씨도 나이 들고 남 밥 차려주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밥도 차려주기가 귀찮은 마당에 말이죠. 저희 왔어요. 왔어요? 오랜만에 오네. 다음 날 저녁 시동생은 전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전 씨도 맛있는 것 해먹고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시동생이 떠난 다음 날 아침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좋아했고 전 씨는 기가 빠져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 씨를 앉혀놓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도 되어 있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문을 여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도 여기서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살 필요가 있느냔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살자고. 남편은 뜬금없이 귀촌을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전 씨는 대번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도시 살던 사람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전 씨도 남편도 고향이 서울이었습니다. 시골에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웬 시골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도 농사 짓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농사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말 농장도 빌려다가 작게나마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가? 당신도 조용하게 좀 살고 싶다며. 그런 말은 늘 해왔습니다. 사람들 등살에 못 살겠으니 좀 조용히 한적하게 좀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귀촌을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갔다가 영 아니면 다시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전 씨는 우선 거절은 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자식들과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처를 옮기는데 방해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진다면 남편의 손님들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사를 하는 게 남편보다도 전 씨를 위해서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전 씨는 성향이 정반대라서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었죠. 고민에 빠진 지 며칠이 지나자 나중엔 자연에 둘러싸여서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 나한테 맡겨. 진짜로 좋은 데로 알아볼 테니까.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반년도 안 되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차 타고 20분 거리에 큰 마트도 있고 작은 시내도 있지만 주택이 있는 마을은 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 천이 흐르고 뒤로는 낮은 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마당에는 남편의 소원대로 넓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전 씨도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집에서 못 살아.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주택을 샀어도 여유 자금이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어쨌든 집 끌어안고 죽을 것이 아닌 이상 서울을 떠나온 것이 어쩌면 잘한 일 같기도 했습니다. 이것 봐. 별채도 기가 막혀. 남편이 본체 옆에 있는 작은 별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평수가 크진 않지만 화장실이 따로 있는 잘 지어진 별채였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별채를 보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죠. 행여나 누구 데리고 와서 재울 생각 말어. 아이 누굴 데리고 와. 우리 애들이나 한 번씩 오면 재우면 되지. 여기도 방 많은데 별채를 쓸 일이 있나? 본체에도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별채가 예쁘게 지어져 있어서 보기는 좋았지만 참고로나 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 씨만의 착각이었죠. 처음 한두 달은 전 씨의 바람대로 무척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날이 아직 쌀쌀해서 그런지 동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고 가끔 사람 사는 소리만 들려왔죠. 오히려 그 정도는 정감이 있고 좋았습니다. 남편은 겉보라면서 득이양양했습니다. 남편은 바람대로 농사를 지으며 무척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파트 생활과는 다르게 시골에 오니 오히려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풀리며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여보, 진순에 있잖아. 한번 와보고 싶다는데. 남편이 전 씨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전 씨가 도끼 눈을 했죠. 뭐요? 또 누굴 불러?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냐잖아.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한 번쯤 불러도 되지 않아? 나도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당신이 조용히 살자고 해서 온 건데 뭐가 벌써 외로워? 전 씨가 황당함에 물었지만 남편은 또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 씨는 시동생의 방문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있다가 간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잠도 별채에서 재우면 되잖아. 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이 밥 차릴 거야? 밥 할 거 뭐 있어? 마당에서 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는데. 김치도 밥도 내가 알아서 꺼내 먹을게. 손 하나 까딱 하지 말어. 전 씨를 설득하려는 남편을 기가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사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새 가족을 초대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나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아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서울에 있을 때처럼 요리를 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기 때문에 요리할 일은 없었어도 주방이 전 씨의 거신이 이것저것 내줘야 했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 저건 어디 있냐 물어대는 통에 신경이 쓰였고 앉아 식사 정도는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뒤에는 남편과 함께 뒷정리를 한다 쳐도 청소며 이불 빨래며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꼭 펜션 주인이라도 된 것 같네. 전 씨가 마당에 이불을 널며 중얼거렸고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전 씨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모든 지인들이 피서를 전 씨의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우리 애들 휴가 때 같이 내려가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전 씨의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조카들 휴가에 맞춰서 전 씨의 집에 오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아네도 같이 가요. 둘째 시누이도 함께 온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식구들이 다 함께 날짜를 맞춰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다 합친다면 10명은 좋게 될 듯 했죠. 4일 정도 있다가 오려고요. 이어서 한다는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4일 동안 전 씨의 집에서 묵으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전 씨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힘들어서 손님을 그렇게 많이 맞지를 못해요. 전 씨가 애둘러 거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이, 힘들게 안 하죠? 언니 신경 전혀 안 쓰이게 있다가 올게요. 우리도 쉬러 가는 거예요. 왜 싫어 전 씨의 집으로 오는 것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방도 많지가 않고요. 시골집이라 비좁아서 다들 힘들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낮에 놀다가 잠은 근처 펜션에서 자는 게 어때요? 전 씨의 집 앞에 천이 흘러서 그 주위로 펜션이 몇 채 있었습니다. 에이, 돈 아깝게 뭘 그래요. 그럼 그건 제가 예약해 줄게요. 차라리 돈을 좀 쓰더라도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4일 내내 전 씨의 집에서 손님들이 먹고 자고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운이 빠졌습니다. 뭐하러 쓸데없는데 돈을 쓰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귀찮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오빠나 언니도 그 시골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잖아요. 우리가 가면 좋지 뭐. 꼭 자신들이 외로운 전 씨 부부를 대신해서 와주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외롭지 않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는 대신에 남편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휴가 오고 싶나 보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남 사는 게 뭐가 궁금하다고. 쉬었다 가기에 좋잖아. 그 좋은 펜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아, 마음 좀 곱게 쓰자고.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4일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 했던 거 잊었어? 아니, 선아네는 처음 오는 건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남편도 전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설거지하고 다 했잖아. 그게 문제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여름 내내 있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전 씨와 남편은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 시누이들이 오는 것을 반대했고 남편은 휴가 계획을 다 짜놓은 것을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이 뭐가 되냐며 섭섭해했죠. 그리고 시누이들이 내려오기로 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빨래도 제대로 못했고 몸도 안 좋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손님 온다고 병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애들 왔다가 가면 그때 가면 되잖아.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한번 와보면 또 안 오겠지.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는 거 아니냐? 결국 남편은 전 씨에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죠. 언니, 이거 받아요. 고기 사왔어요. 다른 반찬 필요 없고 요즘 고기가 비싼 건 알죠? 아, 네. 우리 4일 내내 먹어도 남으니까. 남은 건 언니가 냉장고 넣었다가 두고두고 먹어요.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속으로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씨는 거실이며 안방이며 포개져 자고 있는 인형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씨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채에도 몇 사람 자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머물면서 밤이고 낮이고 흥청망청이었습니다. 종일 술을 마시며 놀고 먹었습니다. 어린 조카 손주들까지 있어서 정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것도 홀로 멀쩡한 전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의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뒤에도 심란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은 그릴과 숯, 일회용 접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니 내내 깔끔하게 치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에는 전 씨가 치웠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이니 다행이었습니다. 4일 내내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니 하나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남편이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며 신우이는 속도 없이 웃으며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랑 언니는 우리가 와서 좋죠? 사람 사는 냄새 나지. 아, 그럼 아주 재밌게 잘 놀았다. 썩어 들어가는 전 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며 북적거리는 삶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부부지간에 이렇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다들 잘 쉬다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이렇게 민폐만 끼치다 가네요. 민폐는요? 저도 재밌었는데요, 뭘. 전 씨도 어차피 마지막 날이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텃밭에 있는 것들 좀 따가도 되나? 전 씨와 남편이 갖고 놓은 텃밭의 작물들을 너도 나도 따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들 전 씨의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텃밭에 들러 이것저것 따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이 지나도 뒷마당에서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빈 상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신우이. 20분쯤 지나자 꽉 찬 상자를 2개씩 트렁크에 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전 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뭘 따간다고 하면 보통 한두 번 먹을 만큼 가져갈 텐데 이것들을 챙겨가서 살림이라도 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챙기니 뒷마당이 휑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트렁크에 묵직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듯 했지만 그 성격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허허 웃고만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역시 시골 인심 좋네. 신우이의 말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인심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데 전 씨도 남편도 모두 도시 사람들인데 왜 시골 인심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차를 끌고 손님들은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엉망진창이 된 집을 정돈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전 씨가 아무 말도 없자 남편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애들이 급한 일이 있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노려보자 그 입마저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꿈도 꾸지 말어. 누구 부르면 그때는 내가 집 나가버릴 거야. 그럼 당연하지. 알겠어. 이번 시누이들의 방문이 너무했다는 것을 남편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불 빨래는 당신이 해. 그럼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
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 씨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란다고 내 살림을 엉망인 채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내려온지 몰랐습니다. 사람 피해 조용한 곳으로 왔더니 오히려 왕래가 별로 없던 사람들도 찾아오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널리고 널린 것이 펜션이고 숙소인데 참 바로 앞에 있는 전망 좋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전 씨의 집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장소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렴치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전 씨는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로 알아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 차려달라고 했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좀 집에서 조용히 쉴래. 전 씨는 기운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도 며칠간 귀따가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고요하게 좀 있고 싶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복병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내려오겠다고 한 것이었죠. 아직 전 씨 부부가 이사한 뒤로 아직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자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반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손주까지 하면 8명이었습니다. 시누이 가족들이 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다른 친척들은 다 왔다 갔는데 전 씨의 자식들만 모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여름 내내 손님 치르다가 성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3일 왔다 간다는 자식들을 뜯어말려 이틀로 줄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 여럿이서 뛰어놀고 문은 다 열어놓아서 실내는 목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틀 내내 틀어놓아 전기세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앞집에도 손주들 왔는가 본데. 하루 종일 울어제끼는 아이 목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전 씨의 집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소용없었죠. 에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좀 뛰어놀게도. 아파트에서는 못 그러잖아. 우리 집 마당에서 좀 떠드는데 어때? 도시 살 때가 오히려 더 조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굳이 휴가라고 친인척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방에 막혀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니 말이죠. 전 씨를 찾아온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식들이니 조금 나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라고 전 씨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려 더하면 더했습니다. 찌개 같은 거라도 좀 끓여줘.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들었습니다. 전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시골의 펜션을 운영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섭기까지 했죠. 너희가 좀 해라. 몇 달 동안 손님 맞느라 힘들어. 이틀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당신도 따라가지. 병원 간다며. 남편이 그런 자식들을 따라가지 왜 안 갔냐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가도 혼자 다녀올래. 그래도 어차피 올라가서 애들 집에 묵을 거잖아. 가서 호텔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있어도 남의 집에 안 가. 남의 집이라니? 자식 집인데. 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 가을이 되었을 때 홀로 서울로 향했죠. 병원 때문이기도 했고 며칠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참 모순적이었습니다.
말년에 좀 쉬어보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쉬러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이 상황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에 온 사실을 들은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아니, 엄마 호텔에서 잘 거야. 이틀 정도 쉬다가 내려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집에 누군가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이 좋네. 전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끄럽고 지겨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모임 사람들 있잖아. 여기 산이 좋다니까 단풍 보러 놀러 온다는데. 그 말에 전 씨는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모임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씨가 서울에 있는 동안 딱 하루라고 하는데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말 못하지? 손님들이면 전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남편이 알았다며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병원에 들린 뒤 이틀간 호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러두었던 시간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보이는 광경에 얼이 빠졌습니다. 집이 강도라도 당한 듯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집이 이게 뭐야?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그 모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집을 좀 하루 빌려달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전 씨의 남편은 이웃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 모든 일의 원흉이 전 씨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싶었습니다. 본래는 전 씨가 도착하기 전에 집을 치워두려고 한 모양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듯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접고 올라가자. 전 씨가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렸는데 전 씨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 혼자 서울에서 살게. 그럼 나 혼자 살라는 거야. 왜? 당신은 매일 손님도 오는데 외롭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부부가 따로 살아?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래? 어차피 누가 늘 올 텐데 뭐하러 밥 걱정을 해? 그러자 남편이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씨는 화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은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게. 진지하게 얘기하자 남편은 화를 내는 대신에 말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산다는 거야?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살 거야. 진심이니까 말리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 서울에도 집 하나 두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 아니, 당신은 올 생각 말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단호한 전 씨의 말에 남편은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냥 어깃장을 놓기 위해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일주일도 안 돼서 서울에 집을 구해 올라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대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전 씨의 짐을 들여놓으니 시골에 비할 바 없이 훨씬 좋았습니다. 층수가 있으니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도시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집이 작기도 하고 남편도 없으니 특별히 전 씨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이 오면 바깥에서 받지.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죠. 전 씨는 밥도 먹고 싶은 만큼만 조금 하고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말았습니다. 반찬도 조금만 있으면 돼서 사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 매일같이 청소하고 빨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들 수 있었고 가끔씩 나가서 지인들도 만나니 사는 게 참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전 씨의 성향이 달랐고 남 씨가 좀 염치가 없을 뿐이었죠. 전 씨는 전 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기가 손님 오는 게 좋으면 스스로 책임지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사하고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온 적은 있지만 다시 내려갔죠. 전 씨도 이렇게 남편이 가끔 올라오면 재워줄 용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발은 다시는 전 씨가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 밥 차려주는 일은 지겨웠습니다. 혼자 지내니 무척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로 왕래는 하며 지내니 황혼에 이혼할 것까지도 없었고 어쩌면 더 잘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그제서야 아주 평화롭게 각자의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그쪽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그쪽 아들보다 더 있으면 있었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주문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처음엔 예비사위가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 씨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은 해오지만 집값만큼 혼수와 현금으로 채워서 들고 오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집 명의는 예비사위 앞으로 하겠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정확히 반씩 내자고 했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싫다며 우기는 예비사돈의 꿍꿍이가 의심이 됐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젊은 부부이지만 벌써부터 재산 분할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결혼이 앞으로 평탄할까 싶었습니다. 벌써부터 시부모 행세를 하는 예비사돈은 비상식적이었고 중간 역할은 하지 않고 무조건 제 부모 말만 맞다고 하는 예비사위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이런 집안과 가족의 인연을 맺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주 씨는 그 꼴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 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주예은으로 주 씨가 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죠. 딸이 어릴 때 병으로 아내를 잃은 탓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딸도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에 보통의 부녀지간보다도 친밀했습니다. 다행히도 주 씨의 벌이가 괜찮은 덕에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서러움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가능했던 이야기였죠. 딸 예은은 어려서 철이 들어 사고 한번 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주 씨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주 씨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금지옥렵으로 키운 딸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났던 남자친구를 주 씨에게 소개시켜준다며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솜씨가 없어서 요리 같은 건 못하고 대신 소고기 좋아한다면서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을 텐데 주 씨와 예비 사위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는 자리인지라 신경 써서 고른 식당이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예은이가 좋다면 나도 좋다. 주 씨는 뿌듯하게 웃으며 예비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주 씨는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예비 사위는 능력도 있고 준수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참 다정한 듯해서 둘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예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믿음직스러운 예비 사위를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죠. 주 씨와 딸 그리고 예비 사위는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식장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그래. 너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 그리고 집은 저희 둘 출퇴근하기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직장 근처로 알아보려고 해요. 마침 주 씨가 살고 있는 집이 딸의 직장과는 크게 멀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20분 안쪽으로 걸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주 오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닿는 곳에 있는 것과 멀리 사는 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정리할 것이라고 알렸고 마련해줬던 보증금은 딸의 비상금으로 챙겨줄 작정이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딸도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겠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와 식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주말에 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는데 예비 사위와 상의를 하다가 주 씨의 의중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식장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비싸다며. 예은이 네가 모은 돈으로는 그런 거 했어. 집은 그쪽 집이랑 반씩해서 마련하면 되지.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 씨가 집값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 딸은 미안해했습니다. 아,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딸내미 결혼하는데 능력 있어서 집 사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그러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시집 보내려다가 우리 아빠 통장 텅텅 비면 어떡해? 아이고, 돈 걱정은 말어. 너 하나 시집 못 보내겠냐? 주 씨와 딸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부족함 없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상대방 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자 쪽에서 못 보탠다고 하더라도 주 씨가 다 낼 의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사위와는 전부 반씩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며 말이죠. 그래. 그게 나중에 말이 없어. 다행히도 상대방에서도 집값을 보태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만 순조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더라고. 뭐? 너 보고 일을 그만두라셔? 딱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눈치야. 애기 생기면 육아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에이,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일을 안 하고 살아. 나도 그래서 사람을 쓰고 일을 계속하겠다고는 말씀드렸지. 그게 맞지? 좋은 직장이 아까웠습니다. 물론 애를 직접 키우는 것도 좋았지만 능력이 있는데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라는 것은 가혹한 일인 듯 했습니다.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집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야. 주 씨는 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딸의 인생에 좋을 것 같지 않았죠. 너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 만약 너 스스로가 전업주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아빠는 솔직히 반대야. 나도 직장 계속 다니고 싶어. 주 씨가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가 있으니 어련히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도 의지가 확고했고 말이죠.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어. 결혼 준비. 그래. 집도 알아보고 해야지. 집은 주말에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아, 근데 아빠. 딸이 어쩐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어머님이 시댁 쪽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으면 하시더라고. 주 씨가 기억을 더듬어 예비 사위의 집이 어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을 못할 정도로 먼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했던 계획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희 힘들지 않겠어? 출퇴근하려면 하지. 주 씨는 딸만 괜찮다면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주 씨의 집과는 더 멀어지겠지만 예비 사돈네도 외동아들 하나 있으니 가까이 두고 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대신에 집은 시댁에서 해주시겠대. 뭐? 그쪽에서 전부? 그렇게 하시겠다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아무 말은 안 했어. 근데 석진 씨는 좋아하던데. 예비 사위가 기뻐할 만도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니 작은 신혼집을 구하더라도 억소리가 여러 번 들려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주 씨는 그 말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한쪽이 부담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옛날이라면 몰라도 요즘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었지만 사위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되도록이면 반씩하는 방향으로 얘기해봐.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예로부터 맨몸으로 결혼해서 좋은 취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정확히 반씩하고 집도 직장 근처나 중간쯤에 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에 좋게 말을 건네보라고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관해서는 별말이 없길래 주 씨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집을 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식하자는데 싫다고 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주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을 보고 그리고 예비 사돈과 있는 예비 사위를 보고 이 결혼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게 되었죠. 예비 사돈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진이 엄마예요. 안사돈의 눈은 인사를 하며 주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무언가 가늠하는 듯한 그 눈빛이 사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양가 식구가 많지 않아서도 그랬고 주 씨의 한쪽 옆자리가 비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사돈 될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대화는 예비 안사돈이 주도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아들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원하지 않는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은이한테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어지간하면 일은 그만뒀으면 싶어서요. 그 말에는 이미 딸이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주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도 예비 사돈이 한 말이 의외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 씨가 대답이 없자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시댁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뭐하러 계속 회사에 나가나요? 고대도 낳아야 되는데. 아직 60대라고 들었는데 참 요즘 80대도 안 할 발언을 했습니다. 애기 키울 때는 사람을 쓴다던데요. 주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여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쓰면 어차피 돈 드는 거 나가서 일하는 의미가 있나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람 쓰는데 나가고.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 티가 나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 씨는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콱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엄마를 여엔 딸을 빗대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말을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씨와 딸이 사색이 되어 있자 예비 사위가 제 엄마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망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예은이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직접 안 키우는 건 좀 아니죠.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딸 예은에게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이기도 했고 말을 전하는 투가 참 예의 없기도 했습니다. 생판 남이더라도 그런 주제는 삼가야 하는데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주 씨가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예은이에게 한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심기는 상했습니다. 딸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죠. 직장은 본인이 다니겠다고 하면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휴직해서 직접 돌보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가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돈은 친정에도 충분합니다. 예은이도 커리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으면 하네요. 주 씨가 다시 한번 말하자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거절한 일이니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후에 다시 설득하기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 씨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주제가 여자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집 말이에요. 예은이가 반씩하자고 했다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지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에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집을 해오겠다고 한다면 주 씨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에서 풍기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주 씨가 걱정하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력을 뽐내고 싶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언짢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네요. 제가 집을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 가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주 씨는 더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방 성품이 좋게 느껴졌다면 주 씨도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태도에 더욱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살지도 못할 조그만 집 같은 거 사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자의 말처럼 집을 사준다는데 극구 사양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여자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살 테니까 그쪽에서 혼수 넣으시고요. 그래도 집값에는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애들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어떨까 해요. 현금이요? 어차피 반씩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각자 내는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애들한테 목돈이 있어도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말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집값만큼의 지출이 있을 텐데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또 그러면 왜 반씩하자고 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서 새 차도 뽑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남으면 신혼여행도 가고 용돈도 하고요. 어차피 애들이 같이 쓰는 거니까 결혼자금 반씩하는 거 맞죠? 주 씨가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닐 듯 했습니다. 집 문제만 아니라면 이렇게 말씨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자 생각했죠. 혼수도 해가고 현금도 있다면 집 안에 왔다고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요. 집은 석진이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며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어째서 집 명의는 사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심정으로 주 씨가 대꾸하자 여자는 자신이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사는 거니까요. 당연히 석진이 명의로 해야죠. 아니, 혼수는 쓰다 보면 가치가 없어지고 현금도 같이 쓰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하면 반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부동산은 자기들 앞으로 든든하게 두고 티도 안 나는 혼수나 현금을 집값만큼 가져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하도 자기들이 집을 사겠다고 해서 찜찜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집은 결혼 전에 샀으면 해요. 혹시나 나중에 분할할 때 아무튼간 재산이 누구 건지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하다 이제 이혼까지 언급하나 싶었습니다. 주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예비 사위를 바라보았지만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 쳐다보자 딸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딸은 주 씨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든 차를 사주든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요. 집이고 뭐고 뭐든지 반씩해서 명의도 정확히 공동으로 해야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이혼할까봐 그러세요? 제가 분할 얘기한 거는요. 아주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애초에 이혼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쪽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여자가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거라는 여자. 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반반하죠. 그게 싫다면 차라리 집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쪽에서 혼수하고 현금 주세요. 그러자 여자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누가 여자가 집을 해와요? 우리가 없는 집도 아니고요. 저희도 없는 집 아닙니다. 아니, 아들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 한 채 사주고 싶은 부모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네.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참,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집 사준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자꾸 반씩하자고 우기는 것도 저희가 의심이 되네요. 시부모한테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미리부터 선 긋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돼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야 기도 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집 명의는 당연히 사위로 될 것이었고 예비 사돈의 성정을 보아서는 주 씨의 딸이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듯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꾸 집을 해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딸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남자는 길을 펴야 하고 여자는 길을 펴면 안 되니까. 아니, 말을 또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양 없이. 지금까지 교양이 없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네요. 그쪽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하자 그제서야 예비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아들 결혼시키는데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혼할 일 없는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 예은아? 그러자 딸은 사위를 희한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때서? 예은이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자 딸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앞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 안 할 건데.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그런 얘기는 진작에 나랑 했어야지. 네가 싫다고 그러길래
장인어른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지. 따로 묻지 않아도 사위는 예비 사돈과 같은 뜻인 듯 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깔끔하게 반씩하고 명의도 공동명의 하면 되잖아. 그런 게 싫다면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만 하면 되고. 나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 해가겠다는데 왜 이런 걸로 따지는 거야? 어떻게 그게 집을 해오는 거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이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꿍꿍이가 있었으니 굳이 반씩하는 걸 반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주 씨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명의가 어찌되었건 간에 신혼집을 받고 혼수만 넣은 뒤에 나머지 돈은 딸에게 따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명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겠다며 우기는 모양새를 보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훗날 잡음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딸도 목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주 씨는 대답을 종용하듯 쳐다보고 있는 여자와 예비 사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있고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예은아, 장인어른 좀 말려봐. 뭐? 내가 왜? 예은아, 나는 석진 씨가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은 몰랐어. 뭐? 마마보이. 우리끼리 다 상의했던 일이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상견례 안 했어. 딸이 말하자 예비 사위는 당황했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거 봐봐. 내가 말했지. 엄마 없이 크면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말이야. 이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예은이 너는 예쁘게 봐서 결혼 허락한 건데 말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끼어들어서 내 아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여자의 말을 듣자 오히려 주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을 떼주니 고민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런 결혼 시키고 싶은 줄 알아. 집 사준다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감사할 것이지?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야. 이 정도 조건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저희 의견이 일치하네요. 뭐요? 이런 결혼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에요. 댁들이 이 정도 조건에 결혼을 시킬 수 있을 줄 아세요. 주 씨가 여자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이 휘청거렸고 옆에서 여자의 나 남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예비 사위였던 놈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화를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뭐하러 결혼시킵니까? 계속 데리고 사세요. 뭐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딸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네. 이렇게 결혼하느니 저는 그냥 아버지랑 살겠습니다. 주 씨를 대신해서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는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여전히 앉아있는 조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결혼은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아세요? 자리를 떠나는 주 씨 부녀에게 여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되돌릴 생각을 하면 제가 그쪽 명의로 집이라도 한 채 사주겠습니다. 뭐요? 주 씨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호기롭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진창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곱게만 키운 딸이었는데 말이죠. 아빠, 나는 얘기가 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 이럴 줄은 자신도 몰랐다며 울먹거리는 딸. 주 씨가 예비 사위를 만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서글서글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줄은 몰랐죠. 연애만 하다 보면 딸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부모가 끼어들어서 문제인 것이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들 힘으로 결혼하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런 성품도 까맣게 모른 채로 지옥 구덩이로 딸을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고 해서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렇게 아들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해대는데 결혼하면 딸의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결혼 전에 알아서.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주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만남도 없이 결혼시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후를 털어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주 씨의 말을 들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헛헛한지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저당 잡혀 사느니 순간 상처받고 회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주 씨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을 취한 건 딸의 옛 남자친구인 석진이었습니다. 생각은 해봤냐는 석진의 물음에 딸이 누구냐고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도 웃고 말았죠.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내심 고민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되었죠. 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요.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대는데 명절에 웬 커피예요?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 내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30이 한참 넘은 아들과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도 그렇다고 밖에서 만나는 것도 홍 씨에게는 어느샌가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홍 씨의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임금님이 수라상 받듯이 공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하더라도 자식의 지갑이 열리는 일은 없었죠. 처음엔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 내외를 배려해서 홍 씨가 기꺼이 내곤 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건 밥 한 끼를 먹을래도 홍 씨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를 만나더라도 서로 서운하지 않을 장소에서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커피숍이었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원입니다. 아들 상원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하고 백년가약도 맺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후에도 큰 잡음은 없었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며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들었는데 홍 씨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자 뜻밖의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 안 낳으려고요. 혹시나 좋은 소식이 없나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도 늦고 자식도 늦게 낳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언젠가 그때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는 밥 먹으며 대뜸한다는 소리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 들린 사이에 남편이 물었는지 어쨌는지 중요한 것은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홍 씨의 남편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마냥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아들이 태어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애 낳을 생각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야. 쭉. 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별것 아닌 듯이 말하는 아들을 홍 씨 또한 황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내심 손주를 바라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도 아니고 그것도 어버이날에 말이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야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애는 왜 안 낳는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홍 씨의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아니, 애 키우는데 당연히 돈 들지. 근데 너희들 둘이 버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못 키운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게 들렸습니다. 홍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아들 하나 낳고 둘째를 못 가졌지만 내심 손주는 둘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키울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애를 대신 낳아서 대신 키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홍 씨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몇 마디 하더니 한숨만 쉬고 물러났습니다. 아마 홍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 부부는 마음속으론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들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홍 씨도 포기하고 말았죠. 처음엔 상실감이 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극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니 부모가 애면글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놓으니 아들 며느리와는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알아서 잘 살았고 홍 씨 부부도 그런 아들네와 가끔 왕래하며 여느 부모 자식처럼 지냈죠.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아들네도 꼭 명절이 아닌 때에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배고프네요.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앉아.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서로 가까이 살기에 아들 내외는 평일에도 가끔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맛있어요. 그러니 많이 먹어.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 부부는 집밥이 생각날 때 들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더라도 밥만 먹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도 부담 없이 편하게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할까 싶어 안절부절하는 옛날 며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홍 씨도 결혼한 아들네 밥까지 차려주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으니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곧 회사 그만둬요. 뭐야? 애를 안 갖겠다고 선언했던 것만큼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비전이 있는 사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 들어갈 자식도 없으니 둘이 같이 직장 다니면서 착실히 모은다면 평생 돈 걱정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후까지 둘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테니 어지간하면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했습니다. 물론 홍 씨의 그런 뜻도 전했지만 말린다고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잘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 게 무색하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긴 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안 자고 일해야 원래 벌던 월급 정도도 벌까 말까 한 듯 했습니다. 물론 덜 버는 날이 허다한 것 같았죠. 그래도 차차 나아지겠지. 그래야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 풀이 죽어 있는 아들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 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나아지겠다는 것도 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아예 돈을 못 벌면 모를까 애매한 수입은 한참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이번 명절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서 사 먹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충 차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에 어떻게 대충 차려서 먹어? 나가서 먹자. 알겠어요. 아들은 어쩐지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안 좋고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웬만하면 밥도 간단히 먹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푸짐하게 차려내야 할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홍 씨 부부는 저녁밥을 먹으러 아들 내외와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외식할 때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라고 늘 집에서 먹는 것만 아니었고 아들도 외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나 싶었습니다. 물론 홍 씨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하도 안 좋다기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쏠게. 네? 어머니가 내신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며 홍 씨가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내가 요리하기 힘들어서 나오자고 한 거잖아. 나와서 먹자고 한 사람이 내야지 뭐. 아, 저희가 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 씨가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는 동안 뒤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서 있는 아들을 힐끔 보며 홍 씨는 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들 내외를 만날 때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네 사정을 뻔히 알기에 대부분은 집에서 먹었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홍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내가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홍 씨가 계산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사업이 요즘엔 월급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며느리를 통해서 슬쩍 듣게 된 이후로는 쭉 그랬습니다. 만나면 아들네가 돈 쓰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다는데 부모와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봐서였죠.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홍 씨가 계산할 때마다 옆에 서서 기다리던 아들은 어느새 익숙해져서인지 식사를 마치곤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하고 그때까지 아들 부부는 밖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야 하는데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화장실에 다녀온 홍 씨의 남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사업도 안 되면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위축된 생활을 한지도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몇 번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늘 계산하는 홍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남편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들과 외식하는 일은 줄게 되었습니다. 홍 씨도 매번 식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 사업 접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니던 그 회사 말이야? 그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요. 그러다가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할 회사가 있다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이럴 때 보면 애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남편이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홍 씨도 내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힘들었을 때 애들까지 있었다면 삶이 더 피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맞벌이 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 말이죠.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살림이 좀 피었는지 나중에 만났을 때는 안색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늘 주눅이 든 것 같고 근심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걱정 없겠다 싶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사 잘 다니지? 그렇죠. 이제 적응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네. 홍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험 많이 했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생에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들의 사업이 안 될 때, 그래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이혼할 사이는 아니었죠. 식사하는 동안 모두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너희도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당신도 그만 마시고.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그보다도 먼저 일어난 아들 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홍 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얼빠진 표정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닌 아들네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버릇이 되었어도 그동안 얻어먹은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남편이 언짢아 하며 말했고 홍 씨도 비슷한 생각은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생일에 적어도 밥 한 끼는 사야지. 아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겠지.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나온 게 어디예요. 홍 씨의 남편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들 내외는 식당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식당이 홍 씨의 집 앞이라 홍 씨 부부는 걸어갈 예정이었고 아들 내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출발 전에 창문을 살짝 내려 말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을 보아하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내는 것은 홍 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홍 씨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아들에게 늘 얻어먹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만남에 밥값 때문에 껄끄러운 기분이 되는 건 원치 않았죠. 오늘은 상원이한테 좀 얻어먹어 볼까? 회사 들어간 기념으로. 2달 뒤 아들과 만난 홍 씨가 식당을 나오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누가 내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돈 문제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이번만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어나려던 아들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 아, 제가요? 네, 뭐 그럴게요. 말끝을 질질 끌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계산대로 향했고 그런 아들의 뒤를 홍 씨 부부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카드 결제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홍 씨를 힐끔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밥값 가지고 눈치를 주시네요. 반쯤 농담처럼 얘기하는 듯 했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이 아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 씨의 기분도 덩달아 상했습니다. 저희가 꼭 밥값도 안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나 내면 어떻다고 가족끼리 그러세요. 그러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집에서 봐요. 홍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아들네 대신에 수없이 밥을 샀던 건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넷이서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던 일인 것 마냥 쪼잔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아들이 황당했죠. 홍 씨도 이러면 차라리 집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홍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막상 오니 그건 그것대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홍 씨가 몸살에 걸려 혼자서 거하게 차려낼 몸 상태도 아니었죠. 너희 이것 좀 도와줄래? 홍 씨가 아들 내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들은 홍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일을 시키세요? 뭐? 미리 좀 해두시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말씀드렸는데. 몸이 안 좋다는데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너희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홍 씨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할게요. 수정이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부엌을 나갔습니다. 인꼬 부부인 건 알겠으나 아들의 행동에 홍 씨는 기가 찼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홍 씨가 아들을 흘겨보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리면 돼요? 홍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보는 비용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들었지만 아들은 고생했다는 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명절이라고 식재료 값에 보태라며 한 푼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심란한 일만 생기니 결국엔 만남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씨도 돈 때문에 치사스럽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밥 해주는 게 힘들다며 이리저리 부려먹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덜 만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홍 씨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하면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만남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아예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는 밖에서 보죠. 지난번에 어머니 몸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네 부부를 만나지 않고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받기 전에 남편에게 은근슬에 물었지만 어쩐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홍 씨의 생일이었다면 집에서 둘이 맛있는 거나 먹자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으로 예약하면 되죠. 아들의 물음에 홍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커피숍 있잖니. 거기에서 만나자. 아, 커피 드시게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아니,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크 같은 것도 있던데. 아, 밥을 먹지 말자고요? 그래.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각자 집에 가자.
밥 먹고 들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아이고, 아서라.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생전 함께 커피숍에 간 적이 없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듯 했죠. 다행히도 남편도 그건 찬성을 했습니다. 네 아빠도 거기서 차 한잔 하고 싶다네. 그래요? 생신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로 갈게요. 아들은 내키지 않는 듯 보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기에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다행히 남편은 커피숍에서 생일 축하하는 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멋들어진 케이크도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남편의 말대로 분위기도 좋아 보였죠. 정말 이걸로 돼요? 그래, 오히려 좋았습니다. 홍씨 가족은 그렇게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넷이서 드는 돈도 얼마 안 됐습니다. 케이크가 없었다면 이 3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됐죠. 아무도 힘들지 않았고 누가 계산하든 아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운할래야 서운할 수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 며느리를 보낸 뒤에 홍씨 부부는 뒤돌아서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진작에 이럴 걸 그랬네. 너무 좋네. 당신 한잔 하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이렇게 만날 걸 그랬습니다. 꼭 거하게 외식하거나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얼 위해 그렇게 번뇌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명절이 되었을 때도 홍씨 부부는 집으로 온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명절 전날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대는데.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 내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들은 그런 홍씨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불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수정이도 그게 더 좋을걸? 며느리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집에 적게 있고 친정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할 테니 말이죠.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홍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네랑 여행까지 가서 투닥거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홍 씨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희생하는 기분이 들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홍 씨가 밥을 차려주는 것, 외식비를 계산하는 것 등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 씨도 힘에 부쳤고 그렇다고 홍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도 섭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안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 내외도 홍 씨 부부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보다도 편할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명절이든
의무감에 찾아오겠지만 만남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간단히 안부 묻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것만 마시고 저희는 일찍 가볼게요. 딱 좋은 거리였습니다. 부모 자식도 이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네와는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다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홍 씨도 좀 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선주를 못 보는 일도 그렇고 사업이 어려웠던 일도 그렇고 홍 씨 부부가 너무 아들에게 신경을 쓴 나머지 스스로 괴로운 일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도 서운해하지 않고 홍 씨도 더는 같은 이유로 섭섭한 일이 없었습니다.